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한스입니다. 네, 다경쌤 요즘 틱톡에서 굉장히 핫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스쌤 언급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린피스가 최근에 틱톡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틱톡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를 팔로우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다경쌤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트렌드에 맞춘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발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반부. 네, 춤도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그 구희 작가님하고 했었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네,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네. 이 모두 다능본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당첨자가 있죠? 네, 저희 총 5분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하였는데요. 네. 저희 팟빵에서 2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3분, 이렇게 총 5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팟빵에서는 이제 타리리님, 그리고 ULK님이 당첨되셨고요. 유튜브에서는 BJD님, 그리고 수호랑 반다비님, 그리고 42VA1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후. 네, 이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와 함께 이름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greenpeace.kr@greenpeace.org로 보내주세요. 네, 아직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없으셔서 네, 저희가 공지를 이미 했는데 네. 아직 없으셔가지고 지금 방송으로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네, 본인이 아직 당첨된 줄 모르고 계신다면 팟빵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greenpeace.kr@greenpeace.org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많고 많은 이벤트 참가자들 중에서 저희의 눈에 유독 띄었던 한 에피소드를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있었어요. 네, 아주 머나먼 타지에서 온 댓글이었죠. 네, 저희 뉴질랜드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AHDKSK님, 모아나님. 네. 이 영어를 이제 한글로 쳐보니까 모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모아나로 치면은 되는 이 뉴질랜드에 사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한국에 귀국하시게 되어가지고 혹시 단행본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그린피스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구입한 단행본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턱 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글을 읽고서 야,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이 주식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감동이었어요. 멋지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꼭 보내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귀국하셨을 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식 채널에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초대 손님 모셔봤는데요. 네. 어떤 분이죠, 한스쌤? 쥐피지기 초대석의 반고라고 하실 수 있죠. 반고정? 네, 반고정 게스트이시고요. 오. 근데 다경쌤은 처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함께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조금 진짜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신 분은 바로 저희 그린피스의 미디어 프렌들리 대표 캠페이너 후쿠시마 오염수와 국내 원전 안전을 위한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을 모두 진행 중이신 장마리 캠페이너 선생님이십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울렁증을 가진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에이, 너무 지금 겸손하신 맞아요. 마리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새해에도
그 반고의 네.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초대해주신 진행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국내 원전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토끼의 해잖아요. 네, 2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고 계신 장마리 캠페이너.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지금 응원합니다. 저희 후원자님들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후쿠시마와 이 원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핫하게 부상하고 계신데요. 과연 2022년 작년에는 어떤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였는데 똑같이 365일인데 작년은 특히 뉴크팀 그러니까 원전 캠페인 팀에는 상당히 특별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였죠. 네, 저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 해결료 수조가 새고 있고 손상이 됐고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법적 위반에다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오랜 기간 알려왔는데 비로소 작년 9월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특별한 해였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고생도 정말 많으셨는데 그 월성 원전 얘기를 이제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방금 전에도 이제 수조가 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피스가 작년 9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 후에 핵 연료 수조 누설의 이제 심각성을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언론과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수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경주에는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장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월성 원전이 굉장히 많은 원자로가 있고 또 네. 중저준위 방패장,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네. 폐기물 그 처분장이 있고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정말 꽉 채워진 도시예요. 경주라는 곳이.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한 원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콘크리트 구조물, 아파트 같은 곳도 시간이 오래되면 균열이 생기고 네. 또 균열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보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보통 원전이라고 하면은 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회자가 많이 특별히 되고 있지만 똑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것은 끊임없이 열을 내는 뜨거운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큰 구조물에 차가운 물을 계속 채워서 네. 이 해결료를 계속해서 냉각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과 해결료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이 되고 네. 손상이 되고 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 그것도 굉장히 높은 준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오염수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런 물질은 수조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노출되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해결료 자체는 네. 인간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염수 자체로는 계속해서 지하수에 녹아들면서 그 주변에 가깝게 거의 뭐 1km도 안 되는 지점부터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피폭 효과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고 네. 이렇게 원전 안전을 규제하고 네.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감독하고, 원전을 네.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오히려 이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렵잖아요. 네. 저도 항상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방사성 물질이 냄새가 있거나 가스처럼
그리고 색깔이 있거나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위험한 물질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수가 새더라도 그 안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높이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새도 새지 않는다. 그리고 수조가 균열이 돼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상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안 들여보내주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리그? 네. 네, 그 진실을 숨기기가 너무나 쉬운 네. 그리고 법 위에 이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이나 아니면 운영 기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 반세기 이상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월성 문제의 핵심은 이런 진실된 모습을, 정보를, 용기를 가지고 저희에게 수조 안의 영상,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과 그런 어떤 기록들, 이런 것을 제보해 주신 네. 공익 제보자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 가능했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용기에 마치 화답하는 것처럼 저희 후원자 또 서포터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열성적인 어떤 그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말의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네.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네. 제보자님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 수조의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보관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수십 년 동안 보관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월성 원전 1호기 자체가 오래된 원전이고 네. 방사성 물질에 한번 노출된 구조물들을 다시 거기서 뭐 해체를 하거나 가지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용 후 해결료 수조의 보강이나 보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정말 수조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정 가운데 심부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해결료가 있으면 드러내고 수조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은폐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고 사실은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네. 이런 증거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들을 더 많이 찾았어요. 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알렸을 때 네. 한국수력 원자력의 사장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국정감사에 오셔서 당신들께서 직접 가서 보고 왔다 현장을 수조가 새는 부위를 다 보수를 해서 이제 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캠페인이나 방송사에서 나오는 수조가 새는 모습은 네. 과거의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보수를 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매일마다 삼중수소가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제대로 수리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이 방사성 물질이 안 새게 하려면 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사능이 높으니까 보수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안에는 이미 해결료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새고 있다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캠페인이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사실은 국회에도 이 문제에 전담해서 대응하는 TF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3월에 월성 원전 1호기 방문을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년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갔었는데 네. 수조 손상된 부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놀랍죠. 네,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로서 간 건데 네. 뭐 이동식 카메라를 움직이면 얼마든지 수조를 볼 수 있어야 정상인데 네. 그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보여주기 어렵다. 아주 깨끗한 곳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거짓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열 자체가 네.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아니 그래도 국가의 운영 기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새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아직 조치가 확실히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걸 많이 은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국민분들과 또 팟캐스트 들으시는 구독자분 많은 분들께서도 이번에 앞으로 할 원전 활동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었던 네. 말이 1호기의 활동이었었고요. 아하. 네, 말이 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말이 2호기가 했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월성 원전 사용 후 해결료가 이제 수조가 이제 누설된 요 이슈 외에도 이제 갑상선암 그 소송 모금을 위해서도 또 마리쌤이 열심히 힘써주셨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갑상선암 공동 소송은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갑상선암에 걸리셨던 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 생존자 분들인 거죠. 네. 이분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지난 7년 동안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월성 원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전체 지금 원고분들이 600명이 넘고 그 가족분들까지 하면 2,000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사실 한스쌤이나 다경쌤께서도 이 갑상선암 소송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마리쌤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실제 원전이 존재하는 원전이 운영되는 이 원전 마을 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할 뿐인데 훨씬 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원전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만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뭐 팟캐스트에 나오는 것도 저만 나오지만 한스쌤, 다경쌤도 저희 뉴크 캠페인, 원전 캠페인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네. 저희 캠페인 팀이 10명이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신속하게 동의해 주셔서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이번에 항소심에 네.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모금을 진행을 했고 총 2,2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정말로 원전이 들어와서 좋은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병들고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이 소송도 좀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다행히 저희 그린피스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지역의 그 시민 활동가 분들이 네.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많은 단체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이분들도 같이 모금을 하셔서 총 3,7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비용인 건 맞아요. 이 오래된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민심이라는 곳에서 네. 이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 단순한 어떤 재판이라는 의식을 넘어선 네. 운동회 차원에서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우선은 항소심 1차 재판이 있었고 이제 2차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암이 발병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원전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했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경 오염이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개연성만으로도 네. 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음. 그것이 개연성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 그에 반해서 암세포를 딱 꺼내서 암세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 세슘 137이 있더라. 이 정도의 확실한 근거를 요구하는 거죠, 거의 재판부는.
암 발병과 그 원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네.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갑상선암으로 이미 고통받은 분들에게 네. 그들의 상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도의적인 부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 원전 운영을 하는 지역에는 뭐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골수암, 특히 골수암 같은 굉장히 많은 질병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굉장히 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들이 끝까지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이런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가 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그쵸. 억울하기만 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게 더 큰 네.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음. 그게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리쌤이 다른 여러 가지 네, 앞장서 주시고 네. 계셔서 정말 그 분들께도 네, 엄청난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리쌤 지금 월성원전 수조 누설과 이런 갑상선암 소송 이런 국내 원전에 관해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었었는데 올해는 아마 어떤 활동을 좀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다경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사성 물질은 계속 새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안위가 민간조사단을 뭐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는 3월 중에 최종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한대요. 그런데 보고서를 발표를 하더라도 네. 수조의 누설 문제는 해결료를 다 드러내서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정도로 네. 콘크리트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건설 당시부터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부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입증을 했고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최종 보고서가 끝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수조의 방사성 물질이 센 것이 네.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를 그냥 한국 수력 원자력에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회의원이 들어가도 수조 네, 누설이 맞아요. 될 은폐, 지점을 네.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죠. 과연 얼마나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지하수의 그 방사성 물질 오염 조사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오염 조사라는 것을 도대체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언제 답이 나온다는 건가. 그렇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때까지 계속 수조는 셀 텐데요, 말이죠.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엄격한 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네. 네. 특히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한 것은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죠. 네,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네. 캠페인 방면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캠페인 몽둥이로 혼쭐을 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원전은 이렇게 마리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또 다른 마리쌤이 네, 도대체 마리쌤이 몇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마리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재작년이었죠. 이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는데 요 당시에 도쿄전력이 어떠한 근거로 오염수가 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서 방류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2020년 그러니까 맞아요. 팟캐스트가 생긴 네. 이후부터 들어오셨어요. 그쵸. 네. 저는 2019년에 그린피스가 전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폭로하면서부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결국에 방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아까 한쌤 질문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도쿄 전략이 안전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최근의 활동을 통해서 이 근거를 더 확실하게 네. 공개를 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네. 근데 당시에 도쿄 전력은 근거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주장을? 이럴 거야. 나 방류할 네. 거야. 네, 라는 건가요? 그 알프스라는 기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설비를 들어보셨을 텐데 알프스 하면 굉장히
깨끗한 그쵸. 이미지가 생각이 되지만 왠지 네. 스키 타고 싶어지는. 네, 근데 도쿄전력의 알프스는 그 정반대예요. 네.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저장되어 있는 심각한 방사성 물질을 이 알프스라는 설비를 통해서 네. 오염을 낮추겠다, 제염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그 안에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염할 것이다. 그게 부족하면 우리가 엄청난 양의 물을 섞어서 네.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희석시킬 방류하겠다. 거다. 네. 근데 이거는 방사성 물질을 마치 소금처럼 취급을 하는 건데 네. 각 방사성 물질마다 수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 줄어드는 그 네. 시기를 다 거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물을 섞어도 사실은 그 총량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하다는 근거라기보다는 주장만 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희석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도쿄전력이 주장하고 있는 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그 해저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아. 방류를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4개의 원자로가 폭발을 했고 네. 네. 그중에 3개의 원자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해결료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오염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알프스로 처리를 하고 물을 섞어서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 버릴 어떤 그 수로인 거네요. 네, 경로가 필요한 네. 거죠. 근데 이 해저 터널을 아직 짓고 있어요. 음. 그리고 뭐 한 4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일본은 지금 G7을 5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건 5월까지는 방류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6, 7월에는 적어도 지금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러게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이제 방류되는 엄청 안 좋은 오염수 물질들이 많을 텐데 작년부터 그 PIF라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PIF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방한을 해서 언론에 매우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PIF와 과학자 패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시작하시면서 뉴질랜드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고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에 반고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 이 팟캐스트에 나오면 네. 정말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저희의 음성을 아. 저희의 어떤 애걸복걸하는 맞아요. 메시지를 네. 들으실 수 있다. 근데 그 뉴질랜드가 포함된 곳이에요.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곳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포함한 총 18개의 태평양 섬나라들이 뭐 정치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만든 연대체예요. 네. 그런데 이 태평양 그 도서국 포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도쿄전력에 수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네. 이 자료가 도저히 시민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네. 수백 페이지의 자료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네. 각 분야, 예를 들면 뭐 핵 물리학, 어. 생태 오염학, 해양 과학, 각 분야의 세계적인 유명한 네. 전문가들 5분을 패널로 구성해서 음.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그- 정말 믿음이 가네요. 네.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섭외를 한 분들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겠다. 네. 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주장이나 어떤 평판이라고 네. 일본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말들이. 네, 그래서 비과학적인 그 공포로 조장된 네.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다라는 어떤 그 그렇죠. 내로남불이네요. 네, 프레임을 벗어나는데도 네.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패널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도 이렇게 인접국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우려가 큰 한국 같은 인접국은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들죠. 네, 왜 저희가 먼저 그렇게 그쵸. 하지 좀 못했을까?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네. 저희 이웃 나라잖아요. 이웃 나라가 더 강력한 영향력도 있는 만큼 더 큰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과학적 근거로 앞으로 반대를 하면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이 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와 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내용을 사실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태평양 국가가 일본에 인접한 건 알겠는데, 굉장히 눈에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굉장히 철저하게 대응하려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린피스와도 그 지점에서 인연이 있는 거예요. 1940년, 50년대에 미국이 핵실험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네. 당시에는 미국령이었던 태평양의 섬나라가 있어요. 네네. 이 섬나라에서 핵실험을 거의 100번 가까이 진행을 했고, 당시에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력이 높았던 네. 수소폭탄을 실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의 환경, 그리고 네, 사람들, 생태계. 네, 이런 게 굉장히 그 방사능에 네. 노출이 많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 2019년,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 지 60년이 지난 뒤에, 네.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태평양 그 섬나라의 방사능 물질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도 많았대요. 그리고 여전히 과일이나 생선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태평양 섬나라가 마샬 제도라는 곳인데요. 네. 이 마샬 제도는 여전히 미국에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미쳤는데 이것이 단순히 산림이나 먹을 것의 방사능 오염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간 살았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주를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린피스와 어떤 인연이 생겼냐면 네. 방사능 물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은 미국이 너무 늦게 알렸어요. 그래서 대피를 못한 분들 중에 피폭 피해를 훨씬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네. 이게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산호에 묻어있던 방사성 물질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사성 물질의 오염에서 좀 벗어났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물질들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동 수단이 없거나 네. 짐이 너무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이사를 가는 게 쉽지도 않고,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어서 그린피스가 당시 저희의 그 해양 보호선이죠. 레인보우 네. 워리어로 네. 그 긴급 이주를 도왔던 것이 인연이 됐어요. 그게 네. 벌써 50년도 훨씬 지난 일이에요. 오래 전의 네. 일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도 흑백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린피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됐고,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 도쿄 전력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나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었었나요? 우선 이 과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도 네. 오염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PIF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패널이라는 이름에 모였을 때 일단은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할 것인가 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한 데이터 일체를 요청을 했대요. 요청한 지 52일 만에 자료가 왔는데 네. 이번에 방한한 과학자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네. 학생보다 못한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그냥 숙제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냥 받은 급하게 건가요? 준 그냥 정리된 그런 급조된 자료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봤던 것은 현재 저장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측정 결과, 음. 그리고 이 방사성 물질들이 알프스를 거치고 나서 얼마나 제염이 됐는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원했을 텐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염수 데이터 측정한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그리고 자료를 봤는데 뭐 기호라든지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을 표현할 때 쓰는 뭐 네. 베크렐이라는 단위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게 기입이 돼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법칙을 깨는 네. 방사성 물질 간의 어떤 농도 비율 변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도쿄전력과 3번의 미팅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직원도 동반을 해서 네.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쿄전력이 어느 것 하나도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고 네.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네. 방류 직전에 방사성 물질을 모두 검출을 제대로 해서 네. 방류 직전에 이것을 증명해 보이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 증명 역시 지금처럼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은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게 다경쌤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네. 이분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과학자이고 또 교수이고 학자로서 언론에 나온다거나 하는 것이 이분들께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쿄전력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이 도쿄전력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과학자로서 윤리적인 양심 그리고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의도로 네. 언론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네. 정말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분노하고 네. 함께 좀 큰 용기를 내주신 이 PIF의 과학자 패널에게도 정말 저희가 감사도 드리고 응원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알프스라는 게 실존하는 건지도 의심이 되네요. 알프스는 사진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그린피스라든지 뭐 어떤 시민단체 네. 이런 곳을 제외하고 이 도쿄전력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믿는 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투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시민단체에도 네. 과학과 사실 네트워크라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도쿄전력을 방문해서 이제 과연 관련된 시설을 보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여행 일지, 방문 일지 같은 것을 원자력 신문을 통해서 기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얼마나 한지 모르지만 네, 안전한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네, 원자력 신문에 가서 네. 네, 알프스 사진도 보시고 네. 설비 자체는 실제 한다. 그렇구나.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여기서 PIF 과학자 패널이 오염수 데이터가 방류 결정의 근거가 못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세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마리쌤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과학자 패널 분들의 그 조사 결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그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는
비일관적이고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제대로 된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써 거의 12년 전에 그렇죠. 발생을 한 거고 그 이후부터 오염수는 꾸준히 축적이 돼서 지금 130만 톤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네. 그 기간 동안 데이터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3개월. 그러니까 4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네. 데이터를 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수의 데이터를 측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정례적이지 않아서 방사능 물질이 제대로 제염 효과를 내고 있고 반감기를 거치고 있는지가 일단 입증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하고 나서 탱크에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모두 탱크에 채우기 전에 30리터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염수에 제대로 된 그 네. 방사능 물질의 혼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방사성 물질이 물에 고여 있다 보면 뭐 먼지라든지 이런 유기 화합물로 만들어지는 네. 슬러지라는 네. 네. 끈끈한 어떤 침전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고준위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오염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그 침전물조차도 알프스를 통해 잘 걸러진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죠.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세슘 134, 137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세슘이라는 그 기호가 그쵸.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감기를 거치다 보면 이것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거 화학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핵 연료에서부터 나오는 그 방사성 물질 중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물질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고 직후가 아니면 지금까지 전혀 남아있으면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인데 네. 텔루륨이라는 물질이 여전히 엄청나게 수만 배의 그 농도로 발견이 된다던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조사를 했다면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왜 우리 과학자들에게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의문스럽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도쿄 전력이 가진 전부라면 네. 전혀 알프스 처리가 완벽할 것이고 희석 후에는 오염수 방류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네. 말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분석 자료가 정말 입증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신뢰할 수도 없는 이 엉터리인 조사 결과에 이어가지고 정말 설상가상이죠. 더 특별하게 발견된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공통적인 건데요. 네. 이 삼중수소라는 물질, 탄소14라는 물질은 그 알프스나 뭐 희석 처리를 한다고 해도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이유, 오염수 안에 64개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도 네.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거든요. 네. 한국이나 미국처럼 원전을 통상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오염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냉각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 원자로를 냉각하는 물은 다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낮은 수준으로 처리해서 내보내거든요. 네. 근데 뭐 일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네. 뭐 고리원전이나 월성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 네. 적다. 어. 그래서 괜찮다 이러는데 정말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네. 말씀이라고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은 앞으로 폐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 폐로 과정에서 더 많은 오염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13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방류가 만약에 이번 해부터 된다면 네. 그거는 방류의 끝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시작이에요. 시작인 거죠. 네. 30년 만에 오염수 방류는 끝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삼중수소라는 물질을 설령 강조를 하더라도 이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혹은 생태계에 들어갔을 때 네. 유기적으로 세포와 결합을 해서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유기결합 3중 수소라고 해요. 이거를. 음. 근데 이 전문가들이 특별하게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 모두 네. 이 유기결합 3중 수소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본 것은 일본 정부가 예를 들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서 기존의 국제적인 어떤 여러 원칙들, 방사선 방호의 원칙들을 지켜서 오염수 방류를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위험 개수를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는 숫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 목표를 딱 잡았어요. 도쿄전력이. 그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방사성 물질을 처리를 해서 숫자 2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덜 측정하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획일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네. 거네요. 그 위험 개수 1이라는 것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전하다고 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과학자 패널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여과된 언어로 네. 절제된 언어로 학자의 언어로 이 사실을 소통하고 계시다고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가 거짓말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네. 안전을 조장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고 네. 하나만 좀 보강을 하자면 왜 이들 과학자들은 여태까지 어쨌든 뭐 55일을 기다려서 이 정도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를 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자들과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왜 이런 데이터조차 하지 확보하거나 못했는지. 네. 분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후쿠시마 이제 논란이 터졌을 때 삼중 수소에 관해서만 이제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만 신문에- 이야기를 하죠. 네, 신문에도 그런 얘기만 나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위험하고 독성 있는 물질들이 많다는 사실이 정말 경압스럽고 시민들도 혹시나 그런 내용들만 보고 뭐 안심하고 계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좀 위기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에 방류를 시작하고 이거를 방치하게 됐을 때 네. 혹시 어떤 피해를 야기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류가 이어질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굉장히 요원해요. 이번 세기에 되지 않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체르노빌 원전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작은데도 거의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아예 생물의 어떤 고유의 특성 자체를 바꿔놓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네. 이런 근본적인 피해를 주고요. 그리고 세포를 다 망가뜨려 놓는다는 게 일단 뭐 미토콘드리아 레벨부터 우리의 몸에서 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 세포의 그 단위부터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게 꼭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암발병만 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사람이 피폭이 되면 급성 피로, 그리고 뭐 많은 한 사람의 장기에서도 특히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병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물의 어떤 특성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생태계 자체가 변형이 된다는 거고, 아주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수산업계 영향이에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의 수산업 소비도 70%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고 회복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뭐 기후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뭐 수해라든지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방비라든지 물가 인상이 심한 상황에서 특히 삼면이 바다로 쌓인 한국 같은 국가가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산업의 경쟁력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안 그래도 지금도 급성 피로가 심각한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오염수에 노출되면 정말 심각한 피로가 밀려오지 않을까 그쵸.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다경 쌤 잠깐 목소리가 잦아들어가지고 너무 제가 무거운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드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좀 네. 됐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계속되니까요. 네. 그럼요. 저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부터 서명을 꾸준히 모아서요. 네. 이 목소리를 듣고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명은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행위가 아니라 네. 정부에게 전달될 하나의 중요한 목소리거든요. 지금 저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미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린피스가 이 캠페인을 오래 진행한 만큼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수년 전부터 제안했거든요. 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예요. 잠정 조치라는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칠 심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가처분 신청처럼 그 행위를 막아버리는 그렇죠. 이 신청은 사실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뭐 우리가 먼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네.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아요. 네. 안전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가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제법 제소를 고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류 전에 국제법 제소를 해서 네.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요구해 주세요. 네, 우리 3,000명 넘는 지식 채널 구독자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진짜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마리쌤들이 정말 열일을 작년 동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이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마리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갈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 패널이 밝힌 정보도 그렇고 네. 저희가 과학적인 위험 근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과 뭐 한두 달 뒤에 네.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 막을 수 있는 일이고 한국 정부, 한국의 시민들이 나서야지만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한국 정부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네.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원전 이야기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이어질 마리쌤의 행보 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반고시니까 곧 나오시리라고 희망합니다. 네, 금방 뵙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한스쌤? 네. 저부터인가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항상 마리쌤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오늘따라 조금 생각난 게 약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 월성 원전 이번 사건이라든지 뭔가 네. 미래를
담보해놓고 너무 위협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원전이라는 이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반감기를 갖고 있고 오랫동안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잘 보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일본 정부라든지 도쿄전력이라든지 너무 단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리쌤은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후원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서포터 여러분들 항상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다시 출연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물론 어렵고 기나긴 지난한 싸움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린피스는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수백만 시민분들과 많은 변화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네. 네, 그래서 이 청취를 하시고 캠페인에 서명하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는 평화의 행동은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청취자 3,000명 여러분,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네, 저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중꺾마가 생각났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마 아니죠. 아닌가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리쌤이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적용이 또, 센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후원자분들이 또 유튜브 댓글 같은데 많이 달아주시는데 후쿠시마에 대한 진심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또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다뤄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후원자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해 나가자라면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마리쌤과 한스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